지금 대한민국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유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캄보디아 첩보 영화 김병주 정치 쇼 논란 이게 나왔거든요. 여기에 그 내용을 보니까 그 구출한 한 청년이라 구출했다고 해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누구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우리가 그 지금 이 청년이 거기에 감금돼 있던 사람을 구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우리가 지금 수배해서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범법자였더군요. 우리나라에서. 그가 구출한 한 청년 온몸 문신남이었다. 기뻐해 주십시오. 첩보 영화 찍는 심정으로 청년 셋 구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출한 한 청년이 온몸 문신이 남아있고 그리고 피해자가 아니라 수배 중인 가해자였더라고요. 이 구출한 사람이. 근데 이 사건 개요를 보니까 한국 청년 3명 가운데 20살, 23살, 26살인데 이 사람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해서 푸놈판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는 범죄 조직에 들어가서 그 범죄 조직과 함께 일을 했던 청년들이더라고요. 가서 우리 캄보디아에서 피해를 입은 우리 교민들을 구출해 와야 되는데 저들은 다 피의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범법자들. 범법자, 피의자가 아니라. 피의자지. 범법자. 그러니까 피의자죠. 이런 거 범법자들을 가서 이제 데리고 오면서 마치 우리 교민을 가서 구해온 것처럼 이렇게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저런 쇼를 하는데 저 김병주 저 사람은 저 지금까지 그 한 것을 보면은 저런 거 하고 또 남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자꾸 그 뭐 냉장고를 부탁해 뭐 거기서 대통령부터 쇼를 하기 시작하던데 뭐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까지 지금 저 정치 쇼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그 홍동영 목사님 좀 따끔하게 한번 좀 혼 좀 한번 내주세요. 김병주라는 사람은 참 유감스럽게도 국군의 그 참 최고 명예인 사성장군 출신입니다. 제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성장군까지 올라간지는 참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정치권에 들어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딸랑이 매로 그 대표나 그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이번에도 말이죠 쇼 하듯이 그 하다가 한탕 했다 생각해가지고 아주 자기가 영웅담 그 비슷하게 그렇게 하다가 결국 대치기를 당했죠. 그 현재 있는 우리 교민들이 막 분노하고 막 저렇게 가해자 소위 말해서 거기에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참 선의의 불쌍한 피해자로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원래 그 조폭 그 중국의 조폭인 사마배가 제일 큰 위에 있고 먹이사슬에 그 외에 나라마다 이제 그런 불량한 좋지 않은 조직들이 그 자기 나라의 사람들 유인해 가지고 거기서 감금하고 보이스피싱 시키고 불법 도박하고 마약 거래하고 오만 가지 악한 일을 거기 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20만 명 가까이 된다 할 정도로 국제 범죄 거대한 조직이 중국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살짝 캄보디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저거는 대다수가 범죄자들의 최우위에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세력이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깡패들이 조폭들이 거가 또 이렇게 돈 얻어먹고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나라 사람은 그 나라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나라마다 바로 저런 깡패 5번 60몇 명 들어온 것도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전 세계로. 그것도 처음에는 우리나라 그 불쌍한 사람 구출하고 오는 줄 그래 하는데 나중에 이것도 전부 다 우리나라 가지고 깜빵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들어왔는 거예요. 그게. 범죄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각색해가지고 자기들이 뭘 갖다가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참 한심한 게 짝이 없는 일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이면을 좀 보세요. 이면 하단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면 하단에 정부 캄보디아 금융제재 왜 하세요를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 같은데 영국 같은 데는 즉각 나서서 제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거기 조금 크로즈 좀 시켜보세요. 거기 보면은 조금 크로즈 안 돼요? 네. 정부 캄보디아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 얼마의 돈을 주냐면 첫 줄 거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오는 30일 아니 4,200억. 캄보디아 한국인 등 외국인 대상 납치 감금 살인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관련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미국과 영국 정부가 지난 14일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 등을 공동 제재한다고 발표한 것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이게 좀 늦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돈이 상당하더라고요. 한국의 원조가 현재 지원한 게 얼마냐면 미화 3억 1,500만 달러. 하나로는 수천억이야. 4,200억. 예. 그 차관과 무상 원조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데 해외 차관 일반적인 거는 이자가 6%인데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10년 안에 상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준 건 양해성 차관이라고 그래서 이자가 0.1%에서 1% 그리고 10년 거치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한 돈을 주고 있더라고요. 저 나라가 지금 가장 북한하고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 중국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예. 그리고 내가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예. 여기에 중국 단체와 이 북한의 간첩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때도 굉장히 위협을 당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저렇게 가까운 나라 또 그다음에 중국이 말하자면 거기가 범죄 조직의 거점이잖아요. 예. 여기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좌파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나 또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나 이 사람들은 얼마나 관리를 상전처럼 잘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조직이 삼합회라는 그런 그 일본의 야쿠자가 있듯이 이태리의 그 마피아가 있듯이 중국에는 옛날부터 삼합회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참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조직을 원래 홍콩이나 마카오나 대만 이런 데를 무대를 하다가 중국에 이제 다 편입되니까 중국에서 범죄 조직을 대대적 탄압하니까 이 사람들이 근거지를 전부 다 동남아시아로 옮겨가 그 중심이 바로 이 캄보디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 범죄 조직 말고도 중국의 영향력이 그 캄보디아는 엄청납니다. 동남아에서 가장 친중 색깔이 강한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그리고 북한과도 옛날에 그 폴포트 정권 그 킬링필드 있었잖아요. 수많을 죽일 때에 그때 그 나라의 왕이 그 시아누쿠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시아누쿠 이번에 저 범죄 조직이 가장 많이 일어났는데도 시아누쿠 빌이라고 해가지고 그 임금의 왕의 이름을 딴 도시인데 그 시아누쿠가 어디로 피해놓고 하면 그 김일성한테 가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특별히 별장을 만들어가지고 극진하게 애우를 해준 겁니다. 도피해가 이제 망명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북한하고는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죠. 그리고 저기는 가장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고 북한과도 가장 가깝게 지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런 나라에 가서 무슨 활동하거나 하는 것은 극히 조심을 해야 되고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외부에 그 지원하는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그런 돈을 갖다 지원한 나라가 바로 저 나라인데 저 나라에 이제 과거에 훈센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잖아요. 훈센 총리 아들이 지금 현재 총리입니다. 그 사람이 훈센은 지금 은퇴해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아들이 맡겨놓고 자기가 수십 년 독재하면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은퇴했지만 그 훈센 총리 아버지 훈센입니다. 이 훈센하고 지금 검은 세력들하고 뭐 연결돼 보면은 원래부터 저런 제3세계 저런 나라들은 이 부패한 권력과 그런 범죄 조직이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유동 정권 때 정치 깡패들 전부 다 그런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나라 저렇게 건전하기도 어렵고 정말로 우리나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한국에 와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갖다가 유인책이 있는 겁니다. 유인하는 그 가자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그걸 심지어 친구까지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죽게 있는 그 친구가 어제 그 공개되었잖아요. 자기 친구를 갖다 유인해가 보냈는데 그 친구 죽었는 거예요. 그래. 근데 저 사람들이 저 대학생들을 주로 많이 데려가잖아요. 근데 대학생들을 데려가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들으니까 한국 대학생들은 컴퓨터를 못하는 애들이 없대요. 예? 그러니까 데려먹고만 가면은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데에 활용 가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권 값이 너무 비싸고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의 여권은 전 세계 탑이잖아요. 어디든지 가장 비싸고 가장 안전한 그런 어디든지 불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여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중국 조폭들이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을 그리 데리고 가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가서 데려오지 않고 거기에 조폭들을 갖다가 무슨 막 영웅처럼 더군다나 전세기를 띄워갖고 데리고 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정부냐고. 그러니까 지금 더 우리나라는 강원식 목사님. 예. 22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한국 캄보디아에 양어 차관 약정책 이런 게 30억 달러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화로 3억 1,500만 달러를 지금 지원한 거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10배가 더 가야 돼. 지금요. 그런데도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국가가 금융제재를 안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치가 정치입니까? 우리가 엊그제 SNS에 보았 나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은 지금 우리 캄보디아에서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가 우리 젊은이들이에요. 지금 전 목사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학생들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취업할 길이 막막하잖아요. 지금 취업이 안 되니까 이 젊은이들에게 유인책으로 보이스피싱을 가지고 이들이 그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 거기서 피해를 입는 이들을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이들을 찾아오기는커녕 도리어 피의자 가해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난리를 피우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30억 불 보니까 4,200억을 우리가 1년마다 이렇게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왜 우리가 줘야 되는지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한 백성 한 국민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여기서는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과격한 우리의 모습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저 이런 상황인데 제가 그 캄보디아를 갔었거든. 그 캄보디아에 갔는데 거기 그 캄보디아가 공산화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가서 그 기념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를 가서 그 학살한 그 유골들을 다 이렇게 진열해 놓은 데를 가봤는데 한국의 대학생들이 관광이 왔는데 저도 그 옆에서 그 강연하는 걸 들으니까 완전 북한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더라고. 거기서 이 여행사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래서 이게 지금 해외까지 가서 완전히 북한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게 이 보수 우파들이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아까 준 것 좀 잠깐 볼게요. 한국에는 두 가지 역사가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하나는 북한의 역사고 하나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데 이게 캄보디아까지 가서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사상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PPT로 보낸 것 좀 한번 보세요. 주사파의 역사관하고 보수파의 역사관이 딱 뜨는데 저기 보면 국가의 정통성에서 보면 주사파는 북한도 하나의 민족 국가다. 그리고 남한이라는 나라는 정통성에 의문이 있다. 이게 주사파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의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정통 국가고 북한은 불법 정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두 가지 역사가 흐르고 다르죠. 이승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주사파들은 친미 친일 독재자, 보수우파는 건국의 아버지 자유수호의 상징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보죠. 그 다음에 6.25 전쟁도 주사파들은 미국의 책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쌍방 책임론을 해요. 그리고 보수우파는 북한이 남한을 남침한 거다. 근데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서 건져줬다. 이렇게 보잖아요. 북한 체제는 반미 자주 노선으로 부분적 긍정을 해요. 전체주의적 포갑 체제라 북한은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보수우파는 민주화 운동에서 민중혁명사다. 체제 전복도 정당하다. 이게 이제 주사파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보수우파는 체제 내 개혁 종북 운동과 구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딱 달라요.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 그 뒤에 경제 발전에도 보면 재벌 독점 구조로 불평등하다. 이게 이제 경제적인 얘기에서 주사파들이 주장하는 거고 보수파는 새마을운동 등 자력으로 일군 산업화의 성과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보니까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에 저 현대 조선 역사에 적어 보면 북한의 역사 책이거든요.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북한의 조선의 역사의 종류가 580종이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전통성 한국의 역사가 있는 것은 학교에서 쓰는 게 0이요, 0. 그러면 북한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 학교가 교과서를 몇 개 쓰냐? 580종류인데 580종류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 우리나라 역사 교수 거의 다가 좌편향되어 있습니다. 한 90% 이상.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학생들이 키워주고 일선 교사로 파송되니까 결국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전부 역사 교수들 또 교사들이 전부 저런 사관에 입각해가지고 배워 나오니까 은연중에 학교에서 입을 열면은 그냥 미국은 나쁜 나라 그리고 북한은 주체성 있는 나라 이런 식으로 이분화돼가지고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특별히 걔들 나가지고 정식 교사보다는 학원가에 침투를 합니다.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주사파들이. 예. 학원가에 들어 학원은 자유롭잖아. 누구 가정도 안 받고. 예.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아들은 노골적으로 이 김일성주의 사상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정정래 같은 사람도 학원을 많이 했잖아. 그런 사람들도. 네.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참 이 유감스럽게도 이 자유우파 교수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너무나도 빈곤하다. 그리고 저들이 만든 그 좋지 않은 그런 영화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영화는요 한번 봐보면은 말로 하는 거 몇백 몇천 배의 효과를 가지거든. 예를 들어 그들이 만든 좋지 않는 그 무슨 이 영화 같은 것도 말이죠. 얼마나 좌경화된 영화가 1000만 도달하는 영화는 거의 다가 좌파에서 만든 그런 영화인데 그런 거 보면 노골적으로 반미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영화 전체 재미있게 만들어. 재미가 한 꼭지 정도 살짝 틀어보는 게라. 그러면 거기 은연중 그게 발견해 보는 거야. 아니, 우리 지금 이제 중학교 다니던 애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가 학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역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썼대요. 그랬더니 교무실로 오라고 그러더니 너 이거 다시 공부해. 그래 무서운 일입니다. 다시 공부해. 너 이러면 점수 못 줘.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좌파 교육을 시키면서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좌파 교육을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건국 이후로 그리고 6.25 이후에 이 사람들은 이 좌파 교육을 정교조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걸 준비하고 네. 대한민국의 교육을 침투해 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세력이 이 학계에는 없어요. 네. 이걸 싸울 수 있는 세력이 누구냐면은 교회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근현대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네. 목사 자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예. 이걸 몰라. 여기에 대해서. 네. 또 안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분열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상태에서 목회가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흘러오다가 이 나라에 이런 것들을 보고 나니까 야 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못했구나 그래서 통한스럽잖아 이걸요. 네. 현대사에 대해서. 그래서 근현대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지금 40대나 50대는 다 이 속에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네. 그 한 젊은이가 지난번에 여기도 내가 모시고 왔던 적이 있어요. 방송할 때. 네. 그 친구가 과거에 고대사를 공부할 때는 그냥 교과서를 했대요. 저도 들었어요 그거. 그렇죠. 근데 현대사에 와서는 밑줄 하나 안 그어져 있더라는 거야. 책이. 자기가 책에. 교과서가 자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현대사에서는 북한의 조선 역사를 인쇄를 해가지고 줘서 그걸로 가르쳤다는 거야. 따로. 교과서로 안 하고. 근데 지금은 아예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내용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요거 잠깐 훑어보고 갈게요. 북한의 현대 조선 여기 일성종이라고 우리나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승만 친미 괴뢰 정권의 수장이다. 분단 고착화 주범이다. 이게 북한의 역사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반공주의 정책 주도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1948년 남북 조건 수립에 대해서 남조선 단독 선거는 민족 분열의 범죄 행위고 북한 정권은 인민의 민주적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한번 읽어봐요. 유엔 결의에 따라 예. 대한민국 정통 정부 수립했다. 예. 북한은 소련 지원에 의해서 체제가 형성됐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역사는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면 여기 보세요. 6.25 전쟁, 예. 미제와 예. 남한 괴뢰의 침략에 맞서 조국 해방 전쟁이다. 예, 미제와 남한 괴뢰의 침략에 맞선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침략한 게 아니잖아요. 예, 예.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면전, 국제전으로 확대가 되었다. 저 얘기 들어봤죠, 홍 목사님? 예. 저 얘기 들어봤죠? 북한 남침으로 시작 전면전. 예. 미제와 남한 괴뢰의 침략에 맞선 조국, 우리가 쳐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뭐 그건 항상 그런 역사를 끊임없이 주입시키고 대를 이어서 계속 교육하는 거죠. 저게 북한의 현대 조선 역사에 나온 얘기라고. 지난번에요. 예. 내가 이 얘기를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우리 남한에서 정교조들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예. 어디가 실험했냐. 커피를 마시면서 그때 한 20년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커피 나르는 그 웨이터 있잖아요. 그 호텔에서 물어봤는데 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예. 나이 또래가 비슷해. 예. 남한이 북한을 침략에 들어갔냐,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 왔냐 물어보니까 예. 두 사람이 예. 그때 젊은 청년이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6.25 전쟁이. 네. 그러기에는 그 고르바초프 대통령 때 우리나라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그 당시 있었던 숨겨져 있던 6.25 비하가 딱 넘겨옴으로써 다 일단 그전까지는 끊임없이 논쟁을 한 겁니다. 미국 책입니다. 뭐 아니다. 뭐 이래 했지만은 명백하게 이거는 북한 김일성이 스탈린의 동의 제가를 받고 뭐 대통령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일으킨 침략 전쟁으로 그 분명하게 소련에서 나온 거예요. 문서에서. 그때 그 김영삼이가 예. 갔을 때 그 역사 그걸 넘겨줬죠. 돈 받고. 예. 예. 동기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떼지난 저런 엉터리 같은 역사관을 학생들이 끊임없이 주입시킨다는 것은 이 나라가 참 아직까지 나라 역사가 지속되는 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강은식 목사님. 저 전쟁의 결과가요. 미국이 이제 북한으로 쳐들어와서 침략 저지해서 자기들이 영광의 승리를 했대. 근데 우리는 참혹한 피해 휴전선 유지 및 체제를 고착화했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저들의 공산화를 막은 거잖아. 우리는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역사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거는 북한을 미군과 남한이 쳐들어가서 그걸 북한이 막아서 승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이들만 그럴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자체도 미군 점령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누가 대통령인데? 아니 이재명이가 그랬죠. 이재명이 무슨 대통령이야? 나는 아니, 부정선거로 와서 대통령 인정 안 해. 나도 인정 안 해. 인정 안 하는데. 인정 안 하는데 왜 대통령이라고 불러? 왜 부르냐고? 왜 불러? 그러니까 미점령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6.25 때 우리 남심을 그들이 해서 우리는 90%가 공산화되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인천 상륙 작전이 5,000분의 1로 승리를 가져오면서 다시 압록강까지 우리가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중국군의 인해 전술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후퇴하게 되는 이런 불행을 갖게 된 사실 그때 우리가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근데요, 자꾸 그런 거 보면 헷갈리는 것이 문재인이가 그래놓고 미국 가가지고는 거기 가서는 그 국립묘지에 가가지고 그 노무현이 가가지고는 그것도 얼마나 또 미국을 찬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문재인이도 빅토리아호를 타고 미군에 의해서 자기가 구출돼 가지고 거제도에 왔다는 것을 얘기했죠. 예.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여기에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번에 이재명도 가서 보면은 거 가잖아요. 미국 가서 그렇게 말했죠. 과거에는 우리가 안미 경중이라 했는데 이제는 안보도 경제도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해서.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자마자 그냥 친중 노선을 노골적으로 걸고 있으니 미국이 완전히 트럼프는 내가 사기당했다 이런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우리나라의 역사가 지금 두 축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주사파 좌파 세력들은 참 북한의 역사를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만일에 목사님, 저 좌파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만약 좌파가 원하는
그 연방제가 돼가지고 통일이 됐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건 다 거짓으로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북한의 역사가 정사로 나오는 거죠. 저게 정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예. 반드시 이 우파가 이 종북좌파를 정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역사가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후복구도 보면 천리마 운동 동안 자력강생 경제 건설이 있다. 이게 북한에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경제 건설이 됐습니까, 목사님? 아, 지금 저 김일성이가 평생 소원이 뭐요? 쌀밥에다가 이밥에다가 기아집에 산다. 비단 옷 입고. 고기 꼭 먹는 거.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저 누구야? 이재명이 김일성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번에 저 쌍십절날 말이에요. 네. 10월 10일 날 김정일이가 김정은이가. 하는 말이 그동안 했는데 앞으로 경제 건설해가지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아직도 밥도 못 먹이는 저 나라가 무슨 자력갱생 경제 건설을 했어요. 그래도 좌파의 수장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가장 못 살긴 해도 가장 행복한 나라가 북한이래. 근데 왜 여기 사냐고. 글로 넘어가지. 그것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저것도 그 혹독한 그 이북의 그 무슨 고난의 행군 시간 그때에도 그렇게 나라가 저기 없어질 건데 저 김대중이 저놈이 거기다가 갔다가 저기 해가지고 돈 갖다 줘가지고 거기서 지금 살아난 거 아닙니까 지금요? 자, 이제 저거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얘기합시다. 미국 원조와 산업화 기반 구축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해서 한국의 경제가 일어났다. 이게 한국 근대사예요. 맞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경제, 제재, 예. 계획경제, 국유화, 협동농장, 예, 이게 북한이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예. 민간 소유권 보장.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 시장을 쟤네들이 국민연금하고 사모펀드를 가지고 국가가 경제를 장악하려고 지금 이 주주를 장악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그거하고 지금 보면은 그 저거 있지 않습니까? 퇴직연금. 아, 그게 국민연금이잖아. 그러니까 그 연금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요즘 사모펀드. 부동산 정책을 보면요. 네. 완전히 경제 체제를 저 이북으로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제가 국유화되면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자, 그다음에 거의 중국화돼 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모델 케이스를 그대로 이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다음에 사상체계, 주체사상, 수령주,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반공이념, 국민주권 이 두 가지가 흐르고 있고 정치체제, 조선노동당 일당체제, 유일지도체제 우리는 다당제 기반의 자유민주주의. 근데 지금 강 목사님 국회를 보면 저거 다당제입니까? 일방제입니까? 일당 독재. 조선노동당이 거기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똑같죠. 지금 완전 대한민국이 중국과 똑같고 북한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근데 현재 결과는 뭐 이재명 아까 대통령의 말을 썼는데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들이 대통령으로 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지금 일당 독재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남한 사회상에 보면 미제 식민지다 부패한 정권과 민중억압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민주주의 체제 내 군사 독재 때로는 그 비판도 했죠. 예? 네. 그래서 민주화 가정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현대사에. 그다음에 넘겨서 보면 민주화 운동의 4.19 5.18는 남조선 인민의 항쟁이라고 북한에서 가르쳐요. 네. 근데 우리는 시민들이 독재에 맞서 싸운 반미 투쟁 맥락 민주화의 과정이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민주화의 과정으로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게 보면 그 반미 투쟁 맥락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김정일 주체사상 계승자 신군정치 개척자. 김정일이가 선군정치. 예. 성군정치다. 권력 세습과 우상화, 독재체제의 심화 상징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김정일을.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저 북한에 대해서 저들이 남한을 부정해요. 그 남한을 괴뢰도당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유엔 승인 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하나 더 이렇게 끝났는데 자 이렇게 역사가 두 개 축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주사파가 장악을 하고 나니까 나라가 더 혼란한 거고 교육계도 지금 이렇게 병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교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홍동명 목사님 한 말씀. 저 두 역사는 사람으로 말하면 김일성의 역사와 이승만의 역사입니다. 딱 둘로 나눠집니다. 모든 정치 체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김일성을 추종하는 소위 말하는 주사파 아닙니까? 김일성주의자들입니다. 주사파가 말하면은. 그러니까 김일성주의자들 주사파들이 이 나라의 권력을 다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승만의 역사가이나 대한민국의 정통 역사가는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인 겁니다. 지금 현재 모든 영역을 걸쳐가지고 지금까지도 야금야금 계속해서 좌파 역사가 내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그래 되어졌는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모든 것이 일당 독재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이 나라를 장악해 가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이 나라의 역사를 되찾지 아니하면요. 뭐 늘 말하지만은 6.25 때는 그래도 다부동 거기서 낙동 전선에서 부산 대구 일대를 남겨놓고 반격해가 싸웠지만 지금은 한반도 남한 전체가 다 주사파에 점령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통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지 아니하면은 서서히 우리도 모르게 종북과 친중 세력이 해가지고 우리가 원치 않은 최악의 국가 사태로 그렇게 발전해 가기 있는 직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지금 남한에서 일어날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 예표를 보여주고 앞으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대대적 개방하잖아요. 지금 이제 무비자를 계속 들어오고 지난 4월 달인가 설악산에서 어떤 60대 여인이 피살된 게 그때 보도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음이 보니까 그 머리에다가 그 비닐봉지를 씌워가지고 목을 절아가지고 그래 죽인 거야. 그게 도대체 거기 사람이 시체를 가져갈 수 없는 곳인데 누가 유인해다 거기서 죽였다 요즘 와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근무한 흔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모르게 캄보디아에서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 범죄 조직 끌려갔다가 구살실 탈출이 나오잖아요. 그럼 한국까지 와가지고 복수해 보복해가지고 처치한다. 그런 논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 앞으로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아요. 곳곳마다 지금 현재 저런 그 검은 손들이 남한에 돌아다니면서 그 배반한 세력이나 이런 걸 응징하지 않겠나. 참 섬찟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 강은식 목사님,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거기 평택 그쪽에 그 세월호도 그쪽 어디에 있었던 거 아닌가? 세월호가 아니고 그는 세월호는 천안함이 천안함이 거기 있나? 전시관이 거기 있죠. 예, 그래서 우리 한국 해군 2함대 사령부가 평택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지금 똑같이 중국으로 가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는 것들이 소셜메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언론의 보도가 전혀 안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저기 보여지는 것이 이 캄보디아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목사님. 이걸 보면 저는 두 가지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는 끊임없이 이걸 향해서 전진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시민단체 이런 정조조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김영삼이 그랬죠. 이명박이 그랬죠. 박근혜 그랬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른 거예요. 목표가 없어. 그래서 김영삼이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어요. 민주화 세력과 같이 손을 잡는다고 해가지고 종북 좌파들하고 김영삼도 손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명박이는 또 그 사람들하고 또 같이 손을 잡고 중도 실현 노선을 걷는다 해가지고 갔고, 근데 박근혜는 또 친중 노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걸 올바로 깨닫고 지금 한 사람은 내 윤석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밖에 이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지금 정치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을도 말할 것도 없고 교회와 우파의 정당 정치가 이렇게 엉망이 돼버리고 사명감도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고 무슨 뭐 어떤 뭐가 없어.
그 목표가 없다가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먹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나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 우파들이 좀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은 사실 저기는 우리가 북한은 김일성이 북조선 노동당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남조선에는 박헌영이가 무려 78%까지 우리가 작용화되어 있었던 것이 우리는 14%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우파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고 그리고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대통령이래. 네. 이걸 지켜낸 것이 누굽니까? 그래요,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까지 그래도 우파의 맥을 이어오다가 우리 그 다음부터 이제 김영삼, 김대중 그러면서 우리 누구예요? 이명박. 그때부터 이제 중도 노선을 걸어오면서 대한민국의 우파의 정신과 핵심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40년 동안 전교조에 그 교육이 어린아이들에까지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교회에 가면은 멸공, 그렇잖아요. 붉은색만 보아도 공산당, 이런 교육과 인식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롭게 세대 교체가 되어지는 대한민국 교회도 젊은 목회자들이 이런 인식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제 노래 하나를 듣고 가겠는데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심수봉 씨가 부른 노래인데 국립묘지에 갔다 무명용사의 비문을 보고 곡을 써서 부른 노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역사적 그 기억, 아픔 이런 노래인데 이 시대에 꼭 맞는 노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곡의 가사가 무궁화입니다. 근데 이분이 콘서트에서 부른 노래인데 이 몸이 죽어 한 줌의 흙이 되어도 하늘이여 보살펴 주소서 내 아이를 지켜 주소서. 세월은 흐르고 아이가 자라서 조국을 물어보거든 강인한 꽃 밝고 맑은 무궁화를 보여주렴. 무궁화 꽃이 피는 건 이 말을 전하려 핀단다. 참으면 이긴다. 목숨을 버리면 얻는다. 내일은 등불이 된다. 무궁화가 핀단다. 날지도 못하는 새야 무엇을 보았니? 인간의 영화가 덧없다. 머물지 말고 날아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하늘에 사나한 저 넋이 몸은 비록 묻혔으나 나라 위에 눈을 못 감고 지금 이 나라를 보니까 이 지금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사람이 눈을 못 감고 있는 것 같아. 무궁화 꽃으로 피었네. 이 말을 전하려 피었네. 포기하면 안 된다. 눈물 없인 피지 않는다. 의지 다하면 된다. 나의 뒤를 부탁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는 노래인데 너무너무 본인도 울면서 노래를 불러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된대. 네? 요즘 시대거든 저런 노래. 아, 전두환 때 저 곡을 못게 금지곡이었어요. 전두환 때. 예. 저게 금지곡이었다 지금 풀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왜 금지시켰는가? 저기 선동한다고. 데모를 선동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시대에 꼭 맞는 가사고 여기 보니까 이 몸이 죽어 한 줌이 흙이 되어도 하늘이여 보살펴 주셔서 내 아이를 지켜주셔서 자손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불러주는데 누구를 연상하고 했냐면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무명의 용사들. 정말 피를 흘려가면서 나라를 지켰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 작곡을 했더라고요. 근데 무궁화가 성경에서 말하는 샤론의 꽃이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걸 보면요, 이북은 정통성이 없다는 것이 저 무궁화 꽃이 해방 전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꽃이었잖아요. 예. 국화로 쭉 해왔는데 내가 지금 방금 인터넷에 보니까 이북은 그러면 꽃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북은 68년도까지는 무궁화 꽃을 생각을 했대요. 예. 그렇게 국화처럼. 예. 그랬는데 60년도에 목란꽃을 국화로 정했다네요. 예.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정통성, 태극기, 또 무궁화꽃 이런 것을 보면은 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성이 있다는 것을 이거 그냥
이런 사소한 것이 아니죠. 아니, 꽃 태극기 하나에서도 그 원래 북한 초기에는 우리나라 태극기가 그대로 국기 깃발을 내셔왔잖아요. 그 사람들도. 예, 예. 깃발 내셔도 싹 사라지게 만들었지. 네. 그러니까 저건 새로 만든 자기들의 나라지 대한민국의 어떤 정통성을 이어오는 이런 나라가 한마디로 아니에요. 말해서 이시조선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쳐가지고 김시조선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게 네. 완전 봉건 체제 그대로입니다. 그게. 저 심수봉의 저 노래 가운데 가슴이 절절히 와닿는 게 바로 조국을 우리 후손들이 물어오거든. 무궁화꽃이 피는 건 바로 후손들이 물어왔을 때 이들의 꽃이 필 수 있다 하는 말인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가슴이 와닿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역사가 왜곡되어지는 이 상황에 북한의 역사와 우리 근대 남한의 역사가 정반대잖아요. 이것을 오늘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자유마을 또 우리 전지현 여기서 이 운동이 밑뿌리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다시금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요즘 보니까요 전지현 또 자유마을 이걸 갖다가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반국가 전복 세력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그들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나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무섭기는 무서운가 봐요. 주민자치회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마을이나 전지현같이 우리도 풀뿌리와 같이 아주 저 밑바닥까지 마을부터 이 운동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전광훈 목사님 오래전에 이걸 예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일면 하단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위에를 보면 16년 만에 최악 취업 절벽 내몰린 청년들. 이게 지난달 우리 청년 고용률이 45.1%에 그쳤다. 그러니까 17개월째 하락하고 금융위기 후 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질 일자리 줄고 경력 채용이 늘어났다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더 센 상법이라든지 거기다 집중투표제라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대기업이 한국에서 기업을 할 수 없는 법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기업에서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외로 나가겠다고 신청한 게 63.7%예요. 해외로 나가겠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젊은이들의 양질 있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최악의 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금 놓치게 되어 있는 이런 현실인데 달러는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또 주식이 올라가는지 이거는 조작이 아니면 가능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청년들의 일자리는 형편없이 이렇게 떨어진다. 자, 이걸 보면서 지금 나라의 정책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전준환 목사님. 이재명이가요. 네. 얼마 전에 청년들이 이렇게 일자리가 없고 이렇게 하니까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이 앞으로 그 청년들의 일자리를 뭐 융방경가를 만든다. 네. 그래서 그 무슨 삼성이나 이런 데서 발표했거든요. 네. 하라고 해갖고 대통령실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정책이 안 되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막 하니까 대표 그 기업대가 대표들 거 야 몇 명 취업시켜. 근데 회사가 잘 돌아가야 사람을 취업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의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 몇 명 하겠어. 그 발표한다고 그게 취업이 됩니까 그게? 근데 지금 통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고용률이 45.1%에 그쳐가지고 청년들의 지금 여기 저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건 뭐 우리가 안 보던 비디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네. 그래서 어떤 프로에 보니까 홍석현인가요? 이재명과 서로 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법이 알바생들과 직원들을 위한 법은 만들어졌는데 이를 고용할 수 있는 사장들은 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멘트가 나오냐면은 이제 홍석현도
구속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재명의 그 얼굴이 아주 질린 그 모습이 나오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네. 홍동명 목사님. 예. 지금 나라가 청년들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죠. 아까 말한 대로 기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을 계속해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민노총의 제안을 받아가 막 방매를 두드려가 법을 만들어내 놓으니까 이런 그딴 가뜩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그런 노조 때문에 우리나라 악명이 높은데 거기다가 이제 국가가 더욱더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저런 법을 만드니까 어느 기업이 여기서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누가 여기에 창업하고 누가 사람을 고용해가 일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만 외국으로 기업에서 외국으로 나가버린 거죠. 이번에 트럼프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5대 그룹 총재들, 총수들을 불러가지고 말하려고 해서 그 골프를 친 모임이 있었는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너 앞으로 거기 한국에 그런 데 있지 말고 우리 미국으로 와. 미국 오면 우리 다 보장해 줄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설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서 노조에 시달리는 보다는 기회만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공장 짓고 미국에서 팔아먹으려고 하면 거기에 오면 관세도 없고 하니까 희한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국내 일자리 점점 줄어드는 걸 수밖에 없고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대학을 나는데 갈 데도 없으니까 쉽게 그 캄보디아 같은 이제 범죄에 저런 속을 빠져드는 거죠. 지금 유혹에 빠져가지고. 네. 그거 갔다를 나오도 못하고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좋은 일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거 가보니까 뭐 마약 그리고 도박 그리고 또 뭐 보이스피싱 또 음란 뭐 채팅하는 이런 거 하니까 그 못 견뎌가 나오려고 하니까 거기서 끌고 가가지고 처리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현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청년들이 일자리가 생기려면 제조업하고 건설업이나 이런 데가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제조업이 다 지금 한국에서 제조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제조업 사장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청년들을 여기다 고용하겠어요? 건설업에 가보면은요, 건설 경기 자체가 죽어버렸잖아요, 지금요. 그럼요. 네. 건설 경기 자체가 죽었는데 있는 것마저도 거의가 다 거기에 지금 십장 반장들이 누구냐면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막리를 하라고 줄 서 있는데 자기는 안 쓰더라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말 자체가 거기 가면 중국 사람들끼리만 말을 하니까 한국 사람이 거기 가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만들어내는 모든 입법 자체가 이 노동조합을 위한 법을 만들지 기업을 위한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떠나가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어디 가서 취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인데. 지금 나라의 입법부도 다 망가지고 했는데 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상권분립 한번 제가 좀 찾아줄 수 있어요? 이사야서 33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성경 이사야서 33장 22절에 보면은 이게 참 우리나라 이 기독교에 대한 이 정신으로 상권분립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사야서 33장 22절 22절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거기에 2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미국의 존 로크가 미국 헌법과 자유선언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준 철학적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 뭐냐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하는 게 저게 뭐냐면 사법부예요. 사법부.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요게 입법부요. 입법부.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이거는 행정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왕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은 법에 의해서 이걸 살도록 했다고. 그러니까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상권분립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 로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정부는 이것을 위탁받은 청직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종교와 도덕 없이는 자유정부는 설 수 없다. 이게 왜냐하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게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번에 상권분립을 파기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인간은 타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잡으면 독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주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이 그렇잖아요. 공산당의 신이 지금 우리 주사파네요. 네. 북한에는. 네. 그러니까 김정일, 김정은 또 김일성이가 지금 왕이에요. 그가 신입니다. 그래서 주사파 신이 종교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 지금 방금 그 이사야서 33장에 22절. 그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네.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선지자,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갖고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이 이 3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는 왕권이 있고 그리스도에게는 선지자권이 있고 그리스도에게는 재판장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의 정신을 썼던 몽테스키에가 이것이 착안해 가지고 3권 분립을 이제 학문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이북에서 누가 갖고 있냐면은 이 3권의 권위를 김일성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재명이가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신의 경지에 신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다가 김일성을 갖다 딱 앉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걸 우리 이승만 대통령 완벽하게 분리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누구야? 이재명이는 이게 너무 좋거든? 자기가 하기에.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이건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이건. 그래, 세계 자유민주 국가에 대법원장을 국회 불러가지고 조리돌림하는 것은 아마 세계 역사에 없는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광란에 춤을 추고 추미애가 거기서 이렇게 막 또 거기에 서유교 이런 인간들이 나가지고 난리 법석을 떴는데 앞으로 이거는 부끄러운 역사를 후대에 대대로 규탄받을 일이 될 것입니다. 저거. 저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 한 번만 더 찾아줘요.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 신명기 17장, 네, 17장, 신명기, 17장 18절. 네. 거기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이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네, 그러니까 통치자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율법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전체 주권 안에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왕은 대통령은 법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옆에다 두고 그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서할 때에도 뭘 갖다 놓고 성취합니까? 헌법책을 갖다 놓고 선서하잖아요. 선서합니다. 나는 이 헌법대로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그리고 통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성경과 헌법에 따라서 내가 교회에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법을 다 법을 바꿔줘. 갖다가 잠재하고 설춘된 권력에 의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스스로 뭉개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흔히들 그 신학 가서 배우는 삼위일체 영원한 우리의 신학의 중심이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고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그래 배웠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 입법 사법 행정의 각 수장들은 권능과 영광은 동등한 겁니다. 거기에 누가 더 위에 있고 뭐 선출직이 더 위에 있고 이런 망발을 해적이면서 이때까지 내려오던 그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너 더 대법원 원장 너는 그냥 우리에게 임명받은 존재 불가해 말도 돼도 아는 겁니다. 대통령에게는 행정부의 수장이자 단
국가의 원수라고 하는 직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네. 그 직이 해가지고 삼권이 분립돼가지고 삼권이 하나가 똑같은 권능과 각각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이 재판부에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없이 3위가 참 새 직분이 사법, 입법, 행정이 균형 있게 조화 있게 하나가 될 때 그게 제대로 된 민주가 되는 거지. 행정권이 이 사법부를 견제하고 지배하면 이미 그거는 독재로 흘러가 버리고 돌이켜서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 자유민주주의는 이거 보면, 삼권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독재로 일당 독재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에 주사파로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이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했냐면 링컨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근데 저는 교회에서도요, 링컨에 대해서 반드시 정기를 익혔어요. 애들한테. 근데 그 링컨을 이해를 하려면은 신앙과 성경이 아니면 그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이분의 정신이. 네. 근데 노무현은 그 링컨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 했잖아요. 네. 근데 껍데기로 이 링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아. 민주주의를 알려면은 신앙과 성경이 아니면 알 수 없잖아요. 내용의 깊은 것을.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뭔가를 신앙과 성경에 입각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이 주사파들, 종북 좌파들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과 성경이 그 속에 없어요. 이게 민주주의가, 그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서구에서 추구했던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그 민주주의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김대중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싸웠다고 하는 민주화 운동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이건 나는 인민민주주의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1장 17절 좀 찾아주세요. 신명기 1장 17절. 그 뭐냐면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수단이 아니잖아요. 네. 법을 세우는 거는, 헌법이라는 거는 권력의 수단이 아니야. 17절. 수단이 아니고 정의를 기준으로 삼는 게 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에요. 그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외모도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그다음에 사람의 낯을 두려워할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자, 여기 보면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대리하는 자예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판할 때는 외모 보지 마라. 귀천으로 차별 없이 들어라. 그 다음에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판검사들이 이거 되겠어 이래가지고? 그래 뭐 우리나라의 판사들, 검사들, 사법부는 입법부는 오늘날 저런 좀 위기를 자청하는 자기들이 뿌린 그 자업자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기들이 그렇게 참 기억 왔을 때에 이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때 판결하고 조사하고 했더라면 오늘날 저런 수모를 안 당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법부는 지금 통절한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뭐 대통령 재임 중에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인데 중단된 그 모든 재판을 재개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재명이가 그랬잖아요. 제가 당대표 할 때에는 박근혜 대통령 또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반드시 대통령일지라도 법에 저축이 팀으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받아야 하잖아요. 어저께 저 광화문에서 그 이재명이가 했던 말 틀어주더만. 신명기 16장 19절 한번 더 봐. 이게 판사들이 이거 꼭 봐야 돼. 신명기 16장 19절. 지금 그 앞인데 16장 19절 한번 봐요. 19절에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19절에. 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이거 지워. 예. 굽게 판단하지 말며 이게 뭐냐면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그 말이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예.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예. 뇌물은 지혜의 눈을 어둡게 하고 예.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자, 위에 18절부터 볼게. 다시 한번 볼게. 18절. 위에 18절.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공의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뇌물 받지 말고. 너는 재판할 때
뭐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19절 밑으로 내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고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은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사들이 그 돈 먹은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 그때. 네. 예? 뭐 권순일이 그때 사건 있을 때 대법원에 그 당시에 뭐 50억 클럽 해가지고 그 김만병 그런 커넥션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해가지고 참 뭐 50억이란 돈이 뭐 어떤 돈이 모르지만은 정말로 이 나라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법부와 이러고 입법부 할 것 다 타락해가지고 전부 다 저 판결을 굳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권 분립을 파괴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 어떻게 영국의 BBC 방송이 대한민국은 지금 2년 전이거든요. 이 부패한 사법부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망한다. 어떻게 지금 2년 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듣다는 거예요. 강 목사님, 예. 우리 아버지가 면석이를 하셨어요. 예. 면석이를 하셨는데 호병계라고 호적계하고 병사계를 보셨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보면 어렸을 때 쿵해요. 그럼 나가보면 누가 쌀 한 가마를 갖다 놔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돈 뭉치를 갖다 놓는다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형님한테 야 이거 누집이 갖다 주어라 그래서 그 돈 배달을 우리 형님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참 자랑스러워요.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이 대한민국의 판사들이라든지 이런 법을 집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뇌물을 받고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다고 그러면요. 지금은 그것이 좋을지 몰라. 그러나 후손들이나 자녀들에게는 이게 독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전 목사님, 20절 좀 한 번 더 보세요. 목사님 훌륭한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 훌륭한 전전한 목사님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 조치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판사들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법부에 의해서 지금 나라의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권 분립을 파괴하는 건 하나님의 법을 외도하는 거거든요. 왜곡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교회가 이제는 뭐예요? 광장으로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걸 주셨는데 사명을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권력을 마음대로 써서 나라의 상권 분립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잘못 가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저항권밖에 없잖아요. 국민 저항권. 국민 저항권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교회가 문 닫고 가만히 쉬쉬대고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다 무너졌는데? 대한민국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 화환을 갖다 쫙 이걸 경찰이 막더라니까요. 경찰이 막을 뻔. 또 시위하던 우리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가는데 태극기를 들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내가 아까 보낸 것 좀 보세요. 거기 그 꽃들 딱 놨는데 수요일 날 판검사를 지키자 하는 대회가 오후 3시에 있어요. 내가 보낸 거 거기서 한번 보세요. 거기.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전 국민이 지금 사인 받고 있는 거고요. 3일 날 와서 이제 우리가 이 대회도 하고 여러 군데가 다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꽃들 좀 쭉 한번 돌려봐요. 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상권 분립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게. 그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놓고 있는데 이 판검사를 살리자. 다시 말하면 사법부를 살리자.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상권 분립을 지금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는데 우리 전 목사님도 함께 하니까 3일날, 아니 수요일날, 이번 수요일날 오후 3시에 대검찰청 앞으로 다 모이기로 했어. 이제 우리가 10만 명만 모여서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을 지켜내자,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내자 해가지고 다 모이기로 했으니까 이게 뭐 전체적으로 모여서 우리 나라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학을 접어서 이거를 대검찰청하고 저기 그 다른 데로도 이게 보내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여러분들이 많이 대검찰청 앞으로 좀 나와주셔서 함께 우리나라 사법부 지키는 일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참 그 아까 그 10편 3편 22절에 그 좀 명백하게 이사야. 아니 10편 33, 22절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사야 33장 22절 재판장이시고 입법자이시고 네. 그리고 최종 왕이 되시잖아요. 네. 명백하게 사건이 분립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근거해서 자유민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좌파들이나 독재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나 전부 다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원인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저게. 그래서 오늘 또 이 자유민주주의를 적대시하는 그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 정치다. 그렇게 우리는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게. 맞아요. 사탄의 무리죠. 예, 사탄의 무리. 네. 어제도 뭐 내가 아무리서 그래 대담함 이야기했지만은 명백하게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하는 하늘의 큰 붉은 용이 바로 정치의 옷을 입은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저게 명백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걸 상권을 분리해 놓은 이유가 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인간은 저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분리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분리시켜서 이걸 국민들에게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네네.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이게 오매불망 이게 눈의 가시가 뭐냐 공산주의자야. 예. 그렇죠. 공산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한 이 정치 제도가 인간 국민들에게 복리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놈들은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장 목사님이 좌파 교육과 우파 교육을 비교해서 쫙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좌파 교육 그리고 전교조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은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럼 대한민국의 앞으로 대안은 어디에 있느냐? 이와 같이 분명한 하나님 말씀으로 삼권 분립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깨어서 교회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을 지켜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철저히 일어나서 이런 하나님 말씀 이사야 33장 22절 완벽하게 여기는 삼권 분립이잖아요. 그럼 현재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그 캄보디아에서요. 이 사람들을 갖다 범죄자들을 모셔오잖아요.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나는 같은 족속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이걸 보면 지금 현재 정부가 그런데 어제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지금 우리 전 목사님이 이야기한 내용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원 또 우리 한국의 조폭들 그리고 캄보디아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 오면 자유일보의 오면 하단 정광훈 의장 이 정부 국가 안보보다 정치적 이해를 우선해선 안 된다. 그러면서 광화문대에서 그랬더라고요. 과거 정부 연방제 접근 시도가 국가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호 외치면서 뭐라고 하니 이재명 내려와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지금 이 정부 국가 안보가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나라의 모든 상권분리 다 무너지죠. 그 다음에 국방의 모든 조직시스템 다 무너지죠. 국제관계 다 무너졌죠. 지금 뭐 모든 게 하나가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 저렇게 광화문에서 외치고 소리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홍동명 목사님부터 이렇게 차례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래 뭐 참 우리가 두 축이 있는데 안보와 경제 두 축이 있습니다. 사람이 국가가 생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경제는 참 잘 돼야 되겠죠. 잘 되면 우리 국민 생활이 유족하고 풍요롭고 보다 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그런 여건이 좋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사를 가름하는 일은 아닙니다. 안보는 바로 우리의 생사를 가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그 국가가 존재하면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실에도 안보실장이라는 존재가 미국도 안보 특별보좌관이 있고 다 그 사람이 해가지고 각 국가의 안보를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국가 안보를 갖다가 그냥 무너뜨리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 안보 NSC 그 소집하면은 대통령부터 저 뭐 총리 그리고 또 저 뭐 국정원장 국방장관 안보실장 할 것 없이 정상적인 제대로 된 군 복무를 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저 과연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 그 위기를 과연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가. 첫번 지부가 그 모양 돼 있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번에 뭡니까?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에 계엄령 했을 때에 계엄령을 좀 묵시적으로 지지하았던 그런 사람을 상을 주려고 하니까 많은 군인들이 거부를 했어요. 나 괜히 잘못했다가 나중에 또 직회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총체적으로 그냥 나라가 송두리째 국가의 지휘 체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외교를 우리나라의 안보는 미국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축이 무너지면은 그대로 우리나라 안보는 그냥 북중러라고 하는 거대한 대륙의 저 붉은 세력한테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중요한 생명줄과 같은 이 한미일 이 협력 체제, 한미 동맹 이 체제를 갖다가 예사롭게 생각하고 말이죠. 어쩌면은 미국이 동맹이 깨지고 미국 군대가 철수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좌파 정권의 핵심 세력들의 생각 아니겠어 이게? 네. 그러니까 다행히 미국이 이번에 그 평택이나 미군 기지를 갖다 괌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붙박이실 해가지고 철수도 않겠다나 철수가 아니고 전자권도 뭐 넘겨주지 않고 계속해서 얘기를 영구적으로 주둔하는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자기들이 현재 이 정권과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전에 이재명이 미국 갔을 때 트럼프가 그 미군 기지를 우리에게 넘겨줄 수 없느냐,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느냐, 이런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평택에 저런 것을 괌처럼 만들어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짧은 군대 생활한 사람은 1년 만에 독신으로 왔다 돌아가는데, 이제는 뭐 가족 들어와가지고 3년씩 이렇게 근무하도록 상당히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니까, 만일 그게 되면은 평택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 있는 미군 중요한 도시의 하나로 그렇게 될 수 있다. 미국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다. 네. 이번에 그 강화도에서 오신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이재명이가 강화도를 갔대요. 그러면서 거기가 강화도가 바다를 타고 간첩이 많이 넘어오거든요. 바닷가에. 그래서 철책선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많이 이렇게 지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얼마나 불편하냐 그래서 철책선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보를 생각하지 않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군대도 안 갔다 와서 그건 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광화문에서 저 지금 운동을 하는데 네. 평범한 사람이 있고 비범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비범한 사람이 하는 말을 평범한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네. 비범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런데 항상 비범한 사람들은 앞을 내다본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나라 망했다. 네. 나라 망했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도 광화문에서 하는 말이 이 대한민국 망했다 이렇게 하겠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 비범한 사람들을 갖다가 평범한 사람들이 저 미친놈이다 그러면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광훈 목사가 지금 저 광화문에서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을 지금은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깨우치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깨우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광화문이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지금 위치에 있다. 네.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정광훈 목사님 참 비범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게 딱 내지르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깨우치고 근데 목사들이 이걸 못 깨달아요. 네. 아니 그 강은식 목사님 네. 최전방에서 근무했잖아. 그렇죠. 이제 가면 의제거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그쪽 지역에서
펀치볼 있는데 그쪽에서 근무했죠. 맞아요. 그렇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안보가 위기에 있고 나도 이제 판문점 일대 그 비무장지대에서 잠복 근무하고 했던 사람인데 정말 나라가 지금 이게 모든 치안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 안보가 심각한데 우리가 국방에서 며칠 전입니다. 최전방을 답사하고 왔던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국방의 전방이 전방이냐. 방금 장학일 목사님께서 강화도에 우리 이재명이가 방문했을 때 철책선을 없애주겠다. 이미 대한민국의 북한을 향한 포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제 저녁에 제가 그 말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지난번 포스타가 몇 명입니까? 7명 저는 다 사임을 했잖아요. 네, 다 저기 예편 시켜버렸죠. 지금 70%가 공석이랍니다. 그리고 군단장 정도가 되면 쓰리스타입니다. 여기는 50여 프로가 지금 다 공석이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래도 국가의 안보 가운데 군 정보를 입수하고 모든 걸 지켜나가는 것은 이제 보완되었지만 지금 방첩대 이 방첩대까지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최고의 살얼음판과 같다. 근데 전광훈 목사님이 7년 8년 전부터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외쳐온 것이 국민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서서히 알고 있지만 이미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대한민국에 과정은 있을지라도 반드시 희망은 있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교회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나라가 어려워서 그런지 트럼프가 한국, 일본, 대만 기업 총수들과 골프 회동을 했더군요. 사면에 보니까. 사면. 그런데 여기에 한국의 5명의 기업인들이 같이 골프를 쳤어요. 아마 특별히 관세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로 이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누구하고 이렇게 골프를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것을 보면 국가가 제대로 못하니까 할 수 없이 기업 총수들이 나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데 2분씩만 얘기해 주시죠. 아까 저분 언급했지만은 정말 각 나라의 트럼프는 원래 사업가니까 경제인들을 통하면은 좀 말을 잘 통할 것 같고 나라의 지도자들 지금 동북아시아의 대만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좀 별로 대화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고 일본은 아직까지 여자 총리가 아주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대상도 없고 이재명은 별로 그렇게 만나고 싶지도 않고 하니까 그 나라의 실제적인 경제에 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들을 불러가지고 라운딩 하면서 이런저런 오만 가지 이야기 했는데 그 골자가 뭐겠습니까? 트럼프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사업가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경제에 유익하도록 모든 걸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이 동북아시아의 3국 반도체와 이런 일에 가장 앞선 나라 이 세 나라 기업들을 불러가지고 한 것은 야 너희들 거기에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거 정치도 불안정하고 하니까 미국에 투자해 이런 식으로 유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집단들이 거의 미국에 5만 가지 특혜를 해줄 테니까 너희들 여기 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나는 그렇게 설득하지 않았는가. 물론 거기에 최고 현안되고 있는 그런 관세 문제도 있지만은 일본이나 저런 나라는 다 관세는 거의 결정되었으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미정대가 있는 상황인데 나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기업들 전부 다 미국을 유치하는 그런 지금 어떤 라운딩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한 설에는 우리나라 이정희가 같이 함께 한 조에 편성되어 있지 않는 이런 말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대요. 워낙 철저하게 경계명을 펼치고 누구와가도 사진도 못 찍거나 했기 때문에 공개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자, 목사님. 저는 이 트럼프가 지금 이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이재명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골프 치면서 이재명 얘기하면서 야 이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세계 안보도 지키고 경제도 지키고 그럼 우리 함께 의기투합하자. 이렇게 하면서 미래의 한국에 대한 어떤 구상을 이 사람들하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이렇게 친중공을 가려고 그러고 내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도 이재명하고 이렇게 하겠다. 아니 세상에 트럼프가 한테 이재명이가 훈장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훈장 주면 트럼프가 받겠습니까?
그걸 바뀌었냐고요, 트럼프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 정부에서. 이런 걸 보면은 아마도 우리 트럼프가 두 가지 저는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경제적인 것과 세계 안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걸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네, 강은식 목사님. 저는 사실 지금 가장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 관세가 가장 관건 아닙니까? 네. 관세를 타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이재명이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자꾸 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우리 모든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 총수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고 만나지 않았겠는가. 그렇지만은 이 트럼프는 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우리 총수들과 어떤 이야기를 했겠어요. 지금 지도자라고 일컬어 말하는 이재명이가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이들과 직접 밀선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 노래 한번 좀 틀어주세요. 우리 딸이 작곡을 한 건데, 이거 한번 들어보고 이 시대에 좀 이게 좀 찬란하다 대한민국. 이 정성구 씨가 작곡을 하고 우리 딸이 이게 작곡을 했는데 한번 좀 틀어줘 보시죠. 정성구 목사님인가요? 네. 나라가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 역사 위에 대한민국 찬란하다. 이승만이 세운 나라 자유민주 대한민국.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도기국 대한민국. 세계 속의 중심국가 대한민국. 드높이 위대하다 대한민국. 우리 모두 깨어나서 나라 사랑 함께하자. 자유사상 정인영화 민주주의 중심으로 자유통일 이뤄내자. 속국사상 공산주의 우리 뽑아 물리치고 자유평화 과학기국 문화강국 튼튼 국방 선진한국 자유사랑 평화나라 대한민국. 우리 모두 일치단결 인류국가 건설하세. 위대하다 대한민국. 우리 모두 깨어나서 나라 사랑 함께하자. 자유사상 정인영화 민주주의 중심으로 자유통일 이뤄내자. 자, 마무리 인사 경쾌한- 말씀하시고 이제 끝냅시다. 강은식 목사님. 이제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재명도 오늘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를 구속하는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지금 교육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전교조 때문에. 이제 우리 목사들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일찍이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고 한 말을 비난했지만은 사실 선지자는 예고하고 생명을 걸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6만여, 우리 30만 목회자, 대한민국을 살려내는데 우리가 하나 되십시다. 자, 전조란 목사님. 이렇게 가을에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곡식들이
벌레, 곰팡이들이 많이 삐어서 그 어렵다는 것을 제가 시골에 지난 주간에 잠깐 다녀오면서 봤습니다. 이렇게 그 곡식을 거두려고 그럴 때 곰팡이가 끼면 그 잘 농사를 지었던 것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잘 세운 이 나라 잘 키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곰팡이 같은 것이 끼어가지고 종북 주사파들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오늘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동영 목사님. 예, 자유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이거는 정치가 아닙니다. 교회가 앞장서야 될 일이고, 과거의 성경에도 보면은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애족자였고 애국자였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특별히 애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1 운동, 그리고 공산주의를 침략했을 때 반공주의,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반하는 사탄의 사주를 받는 이 공산주의 사상들이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자유대한민국을 뒤엎으려고 그러죠. 지금 이제 완전히 뒤엎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침묵하고 우리는 정치 안 해,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돼, 이런 참말로 싸구려 같은 소리 이제 그만해요. 기도는 무슨 얼어 빠질 기도해요. 당신들이 뭐 기도하면서 가면 밉지는 않아지. 기도는 하면 정치하러 돌아다니기, 교회 정치하러 돌아다니잖아. 기도는 안 하고. 뭘 갖다가 뭐 기도하는 척하고 우리는 정치 안 해. 정치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고, 한국교회가 존속하는가 마는가는 그런 기로에 있는데, 여기에 목숨 걸고 나오라 하는데 무슨 이게 정치야, 정치. 우리도 미쳤다고 이게 정치가 또 나오겠어, 이게. 우리가 지금 정치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정말 우리 후손들과 이 자유 대한민국과,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투쟁하는 이 세력을 말이죠, 극우 세력이라고 매도하는 자파의 그대로 그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쳐놓은 그물망에 걸려 들어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꿈에서 깨어날 때 되었습니다. 멀자리 이 나라가 정말 숨이 꼴깍 넘어가 버리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도 없고 가정도 없고 사업도 없는 거예요, 그때 가면은. 그러니까 그런 날이, 그런 참 절대절명의 위기가 오기 전에, 이 서울시청 앞에 인민공화국 깃발이 걸려지기 전에 우리는 정신 차려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공포에 그 나라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완전히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는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상권분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상권분립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책임이고 또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정치인은 법을 지켜야 되고, 판사는 정의를 행해야 하고, 행정은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해한다면, 지금 캄보디아 같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정부라고 한다면,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을 저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은요,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권력은 절대로 영혼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교회 밖으로, 영문 밖으로 뛰어나와야 되듯이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광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에 입각해 세워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의 미랄이 됩시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